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아내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늦어? 돌아보니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머뭇거리던 내 손에는 이미 차 키가 쥐어져 있었다. 월간 보고서 마감일이었다. 늦을 수 없었다. 미안. 오늘은 진짜 바빠. 과장님이 오늘까지 보고서 달라고. 말을 끝맺기도 전에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알았어.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어. 하윤이 학원 끝나고 데려오느라 늦을 것 같아. 문을 닫는 순간 지연의 한숨 소리가 등 뒤로 흘러나왔다. 하지만 나는 그저 출근 시간에 맞추기 위해 서둘렀다. 회사 생활 15년 차. 나는 중소기업 대리로 더 이상 승진의 기회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것. 그것이 내 역할이라고 믿었다. 아내도 처음에는 그런 나를 이해하고 지지했다. 결혼 초에는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던 지연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의 눈빛에서 기다림의 설렘이 사라진 것은 아마도 하윤이가 태어나고 내 야근이 잦아지면서부터였을 것이다. 지연의 일상은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것으로 단조로워졌다. 그리고 내 삶은 회사와 집을 오가는 단순한 패턴의 반복이 되었다. 한 달 전부터 지연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다. 하윤이 학원 픽업 전 항상 들르는 장소가 생겼다고 했다. 상가 안에 새로 생긴 작은 카페였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로 들르던 곳이었을 테지만 그녀가 그 카페를 언급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갔다. 정우 씨, 오늘 카페에서 만난 사장님이 정말 유쾌한 분이더라고.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커피가 정말 맛있어서 매일 가게 될 것 같아. 전에 없던 생기가 돌아온 아내의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좋은 일이지 라고 생각했다. 하윤이 학원에 있는 동안 지연도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이라고. 그러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카페 방문 후 지연은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화장품을 새로 구입했고 오랫동안 입지 않던 원피스를 꺼내 입기 시작했다. 머리도 새로 손질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을 가꾸는 일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 여겼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아내의 변화를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하루는 하윤이가 내게 작은 종이를 내밀었다.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아빠, 엄마랑 카페 아저씨.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분명 지연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낯선 남자였다. 둘 사이의 거리가 유독 가까웠다. 카페 아저씨. 누구? 하윤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엄마가 매일 가는 카페 있잖아. 거기 아저씨. 엄마랑 계속 웃고 이야기해. 아이의 순진한 말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단지 친절한 카페 주인과 손님의 관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지연이 오랜만에 집 밖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며 활력을 되찾은 것이 좋아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윤이의 그림이 자꾸 떠올랐다. 지연이 준비해둔 내 잠옷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이 발견되었다. 상가 카페 The Moment the Moment의 영수증이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적혀 있었다. 오후 2시 하윤이 학원 시작 시간이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다. 아내는 왜 학원에 아이를 데려다 준 직후에 카페에 가는 걸까? 픽업 시간 전에 들르는 게 아니라? 다음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지연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과 진한 화장, 그리고 사용한 적 없는 향수 냄새. 어디 갔다 왔어?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그냥 엄마랑 저녁 먹고 왔어. 오랜만에 여자들끼리. 거짓말이었다. 소파 위에는 하윤이가 혼자 저녁을 먹은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때 카톡 알림이 울렸다. 지연의 핸드폰이었다. 화면에 잠깐 떴다 사라진 메시지. 발신자 이름은 현수 사장님이었다. 오늘도 예뻤어요. 내일 봐요. 지연은 서둘러 핸드폰을 가방에 집어넣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만 들었다. 무언가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지연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졌고 화장대 앞에서 보내는 시간도 늘었다. 예전에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향수를 다시 꺼내 쓰기 시작했다. 1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출근하는 내게 예전처럼 오늘도 힘내요라고 말하던 지연은 이제 시계만 흘끗 보며 늦겠네라는 말만 남겼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고 문자가 올 때마다 슬쩍 웃음을 감추려 했다.
하루는 지연의 핸드폰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다. 기념일도 잊어버리는 나였지만 이번에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려 했다. 지연의 친구에게 연락하기 위해 그녀의 핸드폰을 잠시 빌리려던 참이었다. 화면을 켜자 현수 사장님과의 대화창이 열려 있었다. 오늘 커피 맛이 어땠어요? 특별히 지연 씨를 위해 추출했는데 그 밑으로 지연의 답장이 이어졌다. 정말 맛있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하루의 활력소가 생겼네요. 대화는 몇 주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커피 이야기였지만 점차 일상과 감정을 나누는 내용으로 변해갔다. 현수라는 남자는 지연의 사소한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고 그녀의 취향을 기억하며 지연이 느끼는 외로움에 공감해주고 있었다. 지연 씨가 웃을 때가 제일 예뻐요. 남편분은 이런 거 자주 말해주나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찌릿했다. 언제 지연에게 마지막으로 예쁘다고 말해주었던가? 언제 그녀의 하루 일과를 진심으로 물어봤던가? 아내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던 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날 저녁은 일찍 귀가했다. 지연은 없었다. 하윤이는 할머니 집에 맡겨졌다고 했다. 처음으로 지연의 외출 목적을 추궁했다. 어디 갔다 오는데 그래? 지연은 잠시 눈을 피했다. 친구랑 영화 보고 왔어. 요즘 그런 것도 궁금해?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긴 시간 샤워를 했다. 나와의 대화를 피하려는 듯했다. 다음 날 나는 지연을 확인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상가로 향했다. The moment, 카페는 생각보다 작고 아늑했다. 창가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기다렸다. 1시간 후 지연이 카페로 들어왔다. 하윤이를 학원에 데려다 준 후였을 것이다. 카운터에 서 있던 남자는 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였다. 깔끔한 셔츠에 에이프런을 두른 모습이 세련되어 보였다. 지연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평소 자리예요? 그들의 대화는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아니 그 이상의 관계처럼 느껴졌다. 현수는 지연을 위해 특별히 내린 커피를 내밀었고 지연은 그것을 받아들며 부드럽게 웃었다. 내 아내가 웃는 모습, 언제부터 내게는 보여주지 않던 표정이었다. 카페에는 다른 주부들도 있었다. 현수는 그들에게도 친절했지만 지연에게만 보내는 특별한 눈빛이 있었다. 같은 상가 안에서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장님, 또 새 타겟 찾았네.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시작했잖아. 결국 그 집 망가졌다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현수에게는 패턴이 있었다. 외로운 주부들에게 접근하는 계산된 방식.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지연을 바로 대면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1시간 후 지연이 나왔다. 그리고 그 뒤를 현수가 따랐다. 카페 문을 나서자마자 두 사람의 손이 은밀하게 맞닿았다. 지연은 주변을 살피듯 고개를 돌렸지만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주차장 구석에 선 현수의 차로 향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조수석 문을 열고 탔다. 차가 출발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날 밤 지연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머리카락에서는 낯선 샴푸 향이 났다. 하윤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책상 위에는 그림이 하나 놓여 있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라고 적힌 그림. 얼굴에 눈물을 그려넣은 아이의 자화상이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꽉 막혀 나오지 않았다. 지연도 내 시선을 피했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다. 그녀의 몸은 여기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지연이 외롭고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한 것은 분명 내 책임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하윤이의 그림을 떠올리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나는 아내의 흔적을 쫓았다.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점심시간마다 차에서 카페를 지켜보았다. 지연과 현수의 만남은 규칙적이었다. 화요일과 목요일, 하윤이가 학원에 있는 시간, 가끔은 함께 나가 그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내의 거짓말도 늘어갔다. 친구 만나고 왔어. 쇼핑 좀 했어. 미용실에 있었어. 핸드폰은 항상 비밀번호를 바꿔두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흔적을 남긴다. 세탁물 사이에서 발견한 남자의 머리카락 한 올, 지연의 향수와 섞인 낯선 남자 향,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윤이의 학원 가방에서 발견한 메모지. 오늘 6시, 더 모먼트, 카드키는 내가 가지고 있을게. H, 고층 상가 건물 구조를 확인해보니
카페 옆에는 소형 오피스텔이 있었다. 투숙객들은 카드키로 출입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지연과 현수는 단순한 카페 대화를 넘어선 관계였다. 그날 밤 하윤이가 갑자기 열이 올랐다. 지연은 외출 중이었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분노와 걱정이 뒤섞였다. 의사는 단순 감기라며 해열제를 처방해 주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열에 들떠 축축한 하윤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적당한 거짓말을 지어냈다. 집으로 돌아오니 새벽 1시, 응급실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지연은 3시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거실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놀란 듯했다. 하윤이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다녀왔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황한 그녀가 하윤이 방으로 달려갔다. 잠든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보였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을 우리 아이. 지금 지연에게 그 우선순위는 어디쯤일까? 다음 날 일부러 휴가를 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멀리서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다. 지연은 평소처럼 하윤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카페로 향했다. 나는 그들이 주차장으로 향할 때까지 기다렸다. 지연과 현수가 차에 오르는 순간 몰래 그들을 뒤따랐다. 차는 상가에서 멀지 않은 모텔 앞에 멈췄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담았다. 손이 떨려 화면이 흔들렸다.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2시간 후 그들이 나오는 모습도 찍었다. 현수가 지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뺨에 가볍게 키스하는 장면까지.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집에 돌아와 하윤이의 책가방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간과했던 그림들이 가득했다. 울고 있는 자화상, 멀어진 엄마 아빠, 그리고 카페 아저씨와 함께 있는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 하윤이의 일기장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오늘도 엄마는 늦게 왔어요. 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아빠가 물어봤는데 엄마는 화만 냈어요. 카페 아저씨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아빠한테는 말하면 안 된대요. 엄마가 자꾸 비밀 전화해요. 나 혼자 있을 때만. 9살 아이의 눈에도 보이는 변화를 나는 왜 그토록 외면했을까? 아이는 이미 상처받고 있었다. 부모의 불화 속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 하윤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했다. 아이의 학교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 최근 들어 하윤이가 많이 침울해졌어요. 그림 시간에 항상 어두운 색만 쓰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한 번은 우리 엄마 이제는 안 좋아해요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의 무관심과 지연의 배신이 하윤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하윤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는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이내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등을 토닥이며 물었다. 하윤아, 요즘 힘든 일 있어? 아이는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가 자꾸 날 놔두고 어디 가요. 내가 뭐 잘못했나 봐요. 그 순간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아내의 귀가를 기다리며 증거들을 정리했다. 사진들, 메모, 일기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윤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담은 그림들. 밤 9시, 현관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들떠 보였다. 하윤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을 본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입술이 떨리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외면할 것도 없었다. 우리의 가정은 이미 깊은 균열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 틈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은 하윤이었다. 이게 무슨...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진들과 증거를 본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처음에는 부인하려는 듯했지만 이내 어깨가 축 처져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다. 등을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았다. 침묵이 방을 채웠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언제부터였어?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예전에 긴장할 때마다 보이던 습관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달 전부터. 처음엔 그냥 이야기 상대였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그리웠어. 그녀의 고백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분노보다 먼저 슬픔이 몰려왔다. 지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했다. 나와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다고. 현수는 그저 그녀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을 뿐이라고. 변명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내가 그녀를, 우리의 결혼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 일상에 파묻혀 서로에게 무감각해졌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배신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하윤이까지 거짓말해도 괜찮았어?
아이가 너무 상처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 지연의 눈에서 공포가 스쳤다. 하윤이를 언급하자 처음으로 그녀가 패닉에 빠지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의 일기장과 그림들을 내밀자 지연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다. 난 하윤이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항상 내가 없을 때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것으로 모든 것이 원상복구될 것처럼 말하는 그녀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12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도 처음 보는 타인 같았다.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 이해해. 하지만 다른 남자의 침대에서 위로를 찾는 그건 이해할 수 없어. 지연은 무너져 내렸다. 오열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했다. 몇 번의 우연한 만남 후 현수가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자신은 그의 관심에 현혹되었다고. 나와의 관계가 서서히 식어가는 동안 현수와의 관계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더 끔찍한 건 내가 아이 앞에서까지 거짓말했다는 거야. 하윤이에게 카페 아저씨랑 손잡는 건 비밀이라고 말했다던데 그게 사실이야?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확인하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다. 지연뿐만 아니라 현수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한 가정을 파괴하는 데 일조한 남자, 게다가 다른 주부들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격분했다. 전에도 이런 적 있었대. 다른 주부들한테도.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현수의 패턴을 몰랐던 듯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의 많은 대상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걸 깨달은 듯했다. 난 몰랐어.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진심인 줄.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다. 하윤이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온 것이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얼마나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목소리에 놀란 듯했다. 엄마, 왜 울어? 하윤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연이 얼른 눈물을 닦았다. 아이를 안아방으로 데려가며 잠시 대화를 중단했다. 하윤이를 다시 재운 후 거실로 돌아왔다. 지연은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아이 앞에서 보여준 태연한 모습과 달리 이제는 완전히 패배한 얼굴이었다.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물었다. 지연은 눈물이 그치지 않는 채로 말했다. 현수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나와 하윤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그녀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이미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을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하윤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고 싶다는 거야. 내 마음 한켠에서는 지연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우리의 결혼을 지키고 하윤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일 아침 지연을 볼 때마다 다른 남자와 함께했던 장면들이 떠오를 것 같았다. 그 고통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난 그 남자를 만나야겠어. 지연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왜?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가정을 망가뜨린 사람이잖아. 최소한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다. 나는 하윤이 옆에 누워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은 현수를 찾아가기로 했다. 법적으로도 대응하고 싶었다. 상간자 소송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윤이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이가 최소한의 상처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야 했다.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다. 아빠가 지켜줄게. 절대 너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명확했다. 가정이 어떻게 되든 하윤이를 지키는 것이 내 최우선 과제였다. 내일 아침 현수를 만나러 가기 전에 휴가를 연장하고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 지연과의 관계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우리의 결혼 생활에 깊은 균열이 생겼고 그것을 메우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아침 일찍 하윤이를 깨워 함께 아침을 먹었다. 지연은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이의 눈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다.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기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 하윤아, 아빠 오늘 카페에 가볼 거야. 이따가 학교 끝나면 할머니 집에 데려다 줄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반발하지 않았다. 평소라면 엄마는? 이라고 물었을 텐데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듯했다. The Moment 카페는 오전부터 손님들로 북적였다. 현수는 카운터 뒤에서 여느 때처럼 미소 짓고 있었다.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카페 구석에 앉아 그가 주변 여성 손님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두에게 친절했지만 특히 한중년 여성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새로운 대상을 찾은 것인지도 모른다.
1시간 후 손님이 뜸해지자 카운터로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의 말이 끊겼다. 내 표정을 읽었는지 혹은 직감이 알려주었는지 현수의 눈에 경계심이 어렸다. 박지연의 남편입니다. 그 한마디에 현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나를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다. 문이 닫히자 그의 태도가 돌변했다.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된 눈빛만 남았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알 것 같네요. 예상했던 대로였다.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 같았다. 주머니에서 사진들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들. 나의 아내와 그가 함께 있는 모습. 당신이 아는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9살 아이의 마음까지. 그의 눈에 잠시 불안이 스쳤다. 하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지연 씨가 원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강요한 적 없어요. 그 말에 참았던 분노가 치밀었다. 책임을 회피하는 그의 태도가 가슴속 무언가를 건드렸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감정을 추스르며 냉정을 되찾았다. 당신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짓을 했다는 걸 알아요.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동요가 일었다. 주변 소문이 사실이었나 보다. 대화는 길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의 행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한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현수는 처음엔 협박으로 치부하는 듯했다. 하지만 내가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다는 말에 태도가 바뀌었다.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소송 이기기 힘들 거예요. 증거도 별로 없고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 메시지, 목격자 진술도요. 그리고 당신이 이전에도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증언까지.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들은 내용대로였다.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와 혼인관계 파탄의 인과관계라고 했다. 둘 다 확보된 상태였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오지 마세요. 법정에서 만납시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을 제출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변호사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 심리적으로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승소하더라도 위자료 금액은 기대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까지. 하지만 중요한 건 정의였다. 우리 가정을 파괴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었다. 그리고 지연에게도 그녀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직시하게 하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윤이를 데리러 학교에 들렀다. 아이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손을 꼭 잡고 걸으며 물었다. 하윤아, 이제 카페에 더 이상 안 가도 돼. 괜찮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랜만에 내 품에 안겼다. 아빠, 엄마랑 많이 싸웠어요? 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다. 하윤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른들의 문제야. 하지만 아빠는 항상 하윤이 편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집에 돌아오자 지연이 짐을 싸고 있었다. 잠시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아마 도피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하윤이는 엄마의 짐을 보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엄마가 잠시 할머니 집에 다녀올게. 하윤이 착하게 있어. 알았지? 지연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으려 애쓰는 게 보였다. 하윤이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는 듯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다. 하윤이와 나, 둘만 남은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이는 엄마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손으로 엄마의 베개를 만지며 물었다. 엄마 돌아와요? 확신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미래는 불확실했다. 소송 과정, 지연과의 대화, 하윤이의 상태를 보며 천천히 결정할 문제였다. 단지 지금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도 아빠도 하윤이를 정말 사랑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생각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승소한다 해도 깨진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윤이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줄 수 있을까? 하윤이 방에 들어가니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예전의 어두운 그림과 달리 이번에는 밝은 색채였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은 따로 떨어져 있었다. 엄마는 멀리, 아빠와 하윤이는 함께. 아이의 책상 위에는 또 다른 그림이 있었다. 엄마랑 카페 가고 싶다는 문구가 적힌 그림. 하윤이는 카페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엄마와의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하윤이를 재운 후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하윤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 셋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하윤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에 현관 앞에 작은 메모가 도착했다. 지연의 글씨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윤이에게도 당신에게도 며칠만 시간을 줘. 그동안 하윤이를 잘 부탁해. 메모를 들고 하윤이 방으로 향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이 평화로웠다. 뺨에 흐른 눈물 자국이 보였다. 아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던 것 같았다. 그 모습에 가슴이 저렸다. 아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다짐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윤이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내 감정보다 하윤이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기로.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서울 근교 아파트에서 아내 가영과 함께 산 지 7년째. 옆에 있는 사람의 변화는 가장 마지막에 알아차린다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눈빛이 달라진 걸 알아채지 못했다. 건축사무소 팀장이라는 직함은 얻었지만 그 대가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마흔이 되자 모든 것이 루틴이 되었다. 퇴근길에 걸려오는 아내의 전화.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라는 물음에 늘 같은 대답. 미안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지난 겨울 아내가 자영업을 준비한다며 요리교실을 다니겠다고 했을 때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전공과 무관한 일을 시작한다는 것에 의문이 있었지만 평소처럼 그래, 하고 싶은 거 해라는 말로 대화를 끝냈다. 내 대답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그때 알지 못했다. 20대 후반에 만나 결혼한 가영은 언제나 내 모든 선택을 존중했다.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결정도, 교회로 이사 온 것도. 그래서일까, 가끔 그녀의 눈에서 뭔가 꺼져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면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넘겼다. 요리교실을 다니기 시작한 후 아내는 분명 달라졌다. 전에는 없던 활기가 느껴졌다. 가끔 카카오톡 알림음에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지만 회사 업무에 파묻혀 그 변화를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오늘은 무슨 요리 배웠어? 저녁 식사를 하며 무심코 던진 질문에 아내의 눈이 반짝였다. 토마토 리소토야. 선생님이 재료를 손으로 느껴야 한다고 하다가 말을 멈췄다. 그냥 맛있었어. 종이에 그린 설계도면처럼 명확하게 계량하고 계산하는 것이 편한 나와 달리 가영은 언제나 감각적이었다. 레시피도 없이 감으로 요리하는 아내가 이제는 정확한 레시피를 배우는 게 신기했다. 그날 밤 늦게 잠자리에 들며 아내의 핸드폰 화면에 잠깐 떠오른 메시지를 보았다. 오늘 수업에서 손이 떨리셨어요. 마음이 흔들리면 칼도 흔들립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누구의 메시지인지 묻지 않았다. 아내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실은 대화가 길어질까 피한 것인지도 모른다. 건축도면과 예산안 사이에서 하루를 보내는 내게 감정에 관한 대화는 언제나 어려웠다. 주말 아내는 요리 연습을 한다며 주방에 오래 머물렀다. 평소라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각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보냈을 시간. 마늘 향이 집 안을 가득 채울 때 문득 아내에게 다가가 보았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내 질문에 가영은 살짝 놀란 듯했다. 마늘을 다지고 있어. 선생님이 마늘은 곱게 다져야 향이 풍부해진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칼질하는 아내의 손가락을 보니 여러 개의 작은 상처들이 있었다. 전에 없던 열정으로 무언가에 빠져드는 그녀를 보며 내 가슴 한편에 작은 불안이 자리 잡았다. 요즘 요리교실 어때? 재미있어? 오랜만에 내가 먼저 물었다. 아내는 잠시 칼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응, 재미있어. 선생님이 내 요리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 그녀가 말한 이해라는 단어가 내 귀에 이상하게 울렸다.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녀가 찾던 것은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아내가 백종원 레시피 앱을 삭제하고 새로운 메모 앱을 다운로드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 스마트폰 속에 성민 선생님 레시피라는 폴더를 만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일상의 작은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요리교실을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의 휴대폰 울림이 잦아졌다. 특히 밤 10시가 넘어서도 메시지가 오갔다. 주말 오전 커피를 마시며 무심코 보니 가영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오래전에 내게 보여주던 것과 같았다. 무언가가 가슴 한편을 불편하게 했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다. 누구랑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 커피잔을 들고 물었다. 가영은 순간 놀란 듯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 그냥 요리교실 단체 채팅방이야. 다들 주말에 뭐 만드는지 공유하고 있어. 단체 채팅방이라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목소리에 작은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는 것은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아 그냥 넘겼다. 어쩌면 내 무관심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주중에는 늦게 귀가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하루는 문득 궁금해져서 퇴근 시간을 물었다. 요리 수업 언제 끝나? 8시에 끝나요. 근데 오늘은 수업 후에 다들 레시피 공유하는 시간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 레시피 공유라. 요리 교실이 끝나는 8시부터 집에 들어오는 10시까지. 그 2시간 동안 그녀는 무얼 하는 걸까? 질문을 더 하고 싶었지만 감정 표현에 서툰 내게 의심한다는 뉘앙스의 말은 꺼내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가영이 노트북을 빌려 써야 할 일이 생겼다. 업무 파일을 열기 위해 로그인하자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된 카카오톡 웹버전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름 모를 성민이라는 사람과의 대화창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요리에 관한 대화였다. 칼을 써는 법, 야채를 손질하는 방법, 불 조절하는 요령. 하지만 점차 대화는 요리에서 일상으로, 그리고 감정으로 흘러갔다. 오늘 수업에서 만든 파스타 정말 맛있었어요. 가영 씨의 손맛이 특별해요. 요리는 기술보다 마음인데 당신은 그걸 이해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내 요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사실 집에서는 누구도 제 요리의 의미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죠. 마치 내 가슴을 누군가 칼로 베어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남은 대화를 볼까 망설였다. 끝까지 읽어보면 어쩌면 별거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크롤을 내렸다. 가끔은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당신과 이야기할 때면 제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가영 씨와 요리할 때가 가장 편하네요. 당신의 손끝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7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나는 그녀의 손끝에서 무엇을 얼마나 느꼈던가. 그녀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읽으려 한 적이 있었나. 이 성민이라는 남자는 요리 수업 몇 번 만에 내 아내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인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둑질한 것 같은 죄책감과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이게 불륜인가? 직접적인 육체적 관계는 없었을 테지만 어쩌면 더 깊은 곳에서 내 아내의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기울어지고 있었다. 주말이 되었다. 가영은 또다시 요리 연습을 한다며 주방에 오래 머물렀다. 이번엔 양파 썰기에 몰두해 있었다. 모니터를 보며 작업하듯 그녀는 휴대폰을 켜놓고 수시로 화면을 확인하며 칼질을 이어갔다. 누구 메시지 기다려? 무심한 척 물었다. 아내는 잠깐 멈칫했다. 아니, 그냥 타이머 맞춰놓은 거예요. 그날 저녁 가영이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훔쳐보지 않으려 했지만 자동으로 떠오른 미리 보기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 만든 요리 사진 보내주세요. 당신 손길이 담긴 음식이 궁금해요. 성민.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전에 없던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툰 나는 아내에게 물어볼 말을 찾지 못했다. 그저 침묵 속에 가라앉는 내 마음을 느꼈다. 이제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가 식탁에 올려놓은 음식들을 다시 생각해본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으려 노력한다.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무언의 신호들,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 요리교실이 있는 날이면 일부러 일찍 퇴근해 집 근처에 머문다. 아내가 걸어가는 방향, 누구와 함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끝내 나는 주차장에 앉아 그녀의 귀가만을 기다린다. 가끔은 핸드폰을 꺼내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라는 메시지를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한다. 두려움이다. 아내를 잃을 것 같은, 이미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어쩌면 내 잘못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자라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집에서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했다. 아침 식사, 출근 인사, 저녁 메시지.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의심, 분노, 상실감.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닌지. 주중에 회사에 있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아내의 메시지로 가득했다. 도면을 그리는 중에도 문득 그 성민이라는 남자의 얼굴을 상상했다. 부드러운 말투로 아내의 요리를 칭찬하고 그녀의 감정을 읽어주는 남자. 내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해주는 사람. 팀장님, 이 설계안 검토해 주셨나요? 동료의 말에 흠칫 놀라 정신을 차렸다.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낯설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금요일, 아내가 요리교실에 간 시간에 일부러 일찍 퇴근했다. 집에 돌아와 침실 서랍을 뒤지는 내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다. 이런 행동이 옳은지 망설이다가도 아내의 메시지들이 떠올랐다.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였을까? 마음이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다. 아내의 서랍, 옷장, 화장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책상을 살폈다. 간단한 메모들과 영수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가죽 커버의 노트를 발견했다. 책갈피로 표시된 페이지를 펼쳤다. 2월 15일 성민 선생님의 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계속 읽었다. 요리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음식에 담는 감정이 맛을 결정합니다. 오늘 만든 파스타는 당신의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조금 외로움이 느껴지네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레시피를 따라하지 않아요. 그게 당신만의 특별함이에요. 발이 휘청거렸다. 의자에 앉아 노트를 계속 넘겼다. 요리법과 재료 비율 사이사이에 그 남자의 말들이 빼곡했다. 그리고 중간중간 아내의 감정이 담긴 메모들. 오늘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요리의 의미를 알아봐줬다. 마치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았다. 도훈이는 왜 이런 말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을까? 성민 선생님은 내 말을 들을 때 온전히 집중해준다.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페이지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요리교실에서 찍은 단체 사진. 아내 옆에 서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글씨. 내 요리를 이해해준 첫 번째 사람에게. 사진을 내려놓는 내 손이 떨렸다. 이것이 불륜인가? 그래,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미 아내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어쩌면 가영의 마음은 내가 돌아오지 못할 만큼 먼 곳으로 가버린 건 아닐까. 갑자기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다. 결혼 초기, 아내가 처음 만든 파스타를 먹으며 내가 한 말. 맛있네. 소금 간은 조금 더 하면 좋겠다. 그게 전부였다. 그녀의 눈에 스친 실망감을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는 내게 맛 평가가 아닌 다른 것을 기대했던 게 아닐까. 노트를 덮고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레 돌려놓았다. 마치 상처를 들여다보고 난 후 다시 붕대를 감는 기분이었다. 서둘러 모든 것을 제자리에 정리했다.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야 했다.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가영이 준비해둔 저녁 반찬들. 매일 먹던 것들인데 왠지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이 음식들 속에 그녀가 담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녀의 무언의 외침을 이제야 알아차린 걸까? 가스레인지 위에는 아내가 아침에 사용한 듯한 칼과 도마가 놓여 있었다. 손잡이를 잡아보니 묘하게 따뜻했다. 그녀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문득 칼을 들고 마늘을 다져보고 싶어졌다. 서툰 손놀림으로 마늘을 자르기 시작했다. 나는 건축도면을 그릴 때 정확하고 날카롭지만 부엌에서는 초보자나 다름없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급하게 칼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다. 오늘은 일찍 왔네요? 가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려 했지만 시선이 자꾸 흔들렸다. 아내의 손에 들린 작은 종이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미소요리 교실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었다. 무슨 재료 샀어?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아, 이건 다음 수업에 쓸 특별한 올리브 오일이에요.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선생님. 더 이상 듣기 싫은 단어였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내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기쁨? 설렘? 아니면 죄책감? 읽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가영이 자는 동안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물어볼까? 하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부인하면? 아니면 그저 침묵으로 이 고통을 삼켜야 할까? 결국 선택은 내가 해야 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우리의 7년 결혼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사흘이 지났다. 아내의 노트를 본 이후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회사에서도 업무 회의 중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동료들의 시선에 겨우 정신을 차리곤 했다. 밤에는 가영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누가 나타날까 하는 어리석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목요일 아침, 가영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신호음을 듣자마자 그녀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훤히 보였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증거였다. 화장이 평소보다 진했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향수를 뿌렸다. 나에게 보여주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알 수 있었다. 오늘은 요리교실 없지? 무심한 척 물었다. 아, 오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녀가 말을 이었다. 사실 추가 수업이 생겼어요. 특별 강의라서 꼭 가봐야 할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말끝을 흐렸다. 내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래? 그럼 저녁은 내가 해결할게. 아내의 눈빛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녀가 현관을 나서자마자 창문으로 달려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요리교실 방향이 아닌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가영. 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 그날 저녁, 아내는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느껴졌다. 평소와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었다. 요리 재료가 담긴 봉투가 없었다. 특별 강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단 말인가. 수업은 어땠어?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당황했다. 아, 그냥 이론 수업이었어요. 재료 손질보다는 요리 철학 같은 거. 또 다른 거짓말. 마치 칼로 베이는 것처럼 날카로운 고통이 가슴을 찔렀다. 술을 마시고 싶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내가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아내는 의아한 눈길로 나를 바라봤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좀 마시고 싶어서. 저녁 식사 시간. 아내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요리했다. 마치 죄책감을 음식으로 덮으려는 듯했다. 테이블에 올려진 음식들은 평소보다 정성이 담겨 있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눈에 띄었다. 식사 중 나는 그녀의 레시피 노트에서 본 문구가 떠올랐다. 음식에 담긴 감정이 맛을 결정한다. 오늘 저녁의 맛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죄책감, 혼란, 아니면 다른 무언가? 젓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때 문득 그녀의 칼질이 생각났다. 마늘을 곱게 다지던 손길, 아내가 노트에 적었던 성민 선생님의 말들. 다진 마늘은 원래 그렇게 곱게 다지는 거야?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식탁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가영의 손이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는 듯했다. 그건 요리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요리 선생님. 가영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이 조여드는 듯했다. 우리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할 날보다 더 예리한 침묵이었다. 다른 질문도 쏟아내고 싶었다. 그 선생님이랑 오늘 뭐 했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 내가 부족한 게 뭐야? 하지만 모든 질문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아니, 나오지 못하게 억눌렀다. 그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가영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한때는 그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따뜻해졌는데 지금은 마치 먼 섬처럼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다. 가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 소리가 식탁 위에서 울려 퍼졌다. 그녀는 급히 손을 닫고 달려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다가 문득 내 시선을 느끼고 굳어졌다. 누구야? 무심한 척 물었지만 내 목소리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아, 그냥 요리교실 공지사항이에요. 다시 한번 거짓말. 이번엔 참을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컵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다. 소리에 놀란 가영이 나를 바라봤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응, 짧게 대답하고 침실로 향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직접 추궁해야 할까?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모른 척하며 살아야 할까? 1시간쯤 지났을까? 가영이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다. 평소라면 곧바로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겠지만 오늘은 내 옆에 앉았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녀의 걱정하는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다. 이게 바로 혼란스러운 점이었다. 아내는 여전히 나를 걱정했고 여전히 내 곁에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가영아.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가영이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이름을 부르는 일이 얼마나 오랜만인지도 모르겠다. 말을 이어가려다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음 주에 요리교실에 같이 가도 될까? 내 질문에 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다.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나도 이해하고 싶어서. 밤새 우리는 등을 돌린 채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불규칙한 숨소리로 보아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고 싶었지만 손을 뻗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침이 밝았다. 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인 듯했지만 공기 중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것이 바로 균열의 시작이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는 진실. 다음 날부터 가영의 행동이 달라졌다. 요리교실에 같이 가자는 내 말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그 제안이 우리 사이에 무언가를 바꿔놓은 듯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줄었고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아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과 죄책감이 교차했다. 주말, 가영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다. 그녀의 두 손에는 식재료가 가득했다. 물고기, 채소, 양념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오늘은 우리 같이 요리해 볼래요? 그녀의 제안에 잠시 놀랐다. 7년 결혼 생활 동안 부엌에서 함께 요리한 적이 거의 없었다. 내가 서툴게 양파를 자르는 동안 가영은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내 손끝에 머물렀다. 도훈 씨는 정확하게 자르네요. 마치 설계도를 그리듯이. 그녀의 관찰에 살짝 웃음이 나왔다. 그러고 보니 나는 모든 것을 측정하고 계산했다. 감정까지도. 어쩌면 그것이 우리 사이에 생긴 거리의 원인이었을까? 너는 어떻게 요리해? 내 질문에 가영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그냥 느낌대로 해요. 레시피를 보지만 결국은 내 손이 기억하는 대로. 그래서 내 요리가 항상 다른 맛이구나. 가영이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녀의 요리 맛의 변화를 알아차렸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다. 나도 몰랐다. 내가 이런 것까지 느끼고 있었다니. 그 뒤로 며칠이 지나도 요리교실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수요일, 원래 요리교실이 있던 날, 가영은 집에 있었다.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그녀에게 물었다. 오늘 수업 안 가? 그만뒀어요. 단 2마디였지만 그 말의 무게는 무거웠다. 무언가 질문하고 싶었지만 단어들이 목구멍에 막혀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잠겼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가영의 노트북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화면에는 보내지 않은 메시지 창이 떠 있었다.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지만 눈에 들어온 첫 줄이 나를 멈춰 세웠다. 성민 선생님께 당신은 나를 돌아보게 해준 사람 중 가장 따뜻했어요. 하지만 난 이제 창을 닫고 급히 거실로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안도감과 그럼에도 그의 존재가 가영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질투심이 뒤섞였다. 저녁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현관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부엌에서 가영이 두 그릇의 국을 식탁에 올려놓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점은 두 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것. 우리는 늘 식탁 양 끝에 앉곤 했었다. 오늘은 옆에 앉아서 먹을까요? 가영이 제안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옆자리에 앉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어색하고도 설레는 기분이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 사람. 어땠어? 질문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가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다. 그 사람은 내 음식에 담긴 감정을 알아봐 줬어요. 내가 외로울 때, 슬플 때, 행복할 때 모든 걸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말을 멈추고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묻어있는 질문을 읽을 수 있었다. 당신은 왜 그러지 못했나요? 미안해. 짧게 말했다. 감정 표현에 서툰 내게는 이 두 마디가 최선이었다. 나도 미안해요.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다. 된장찌개는 여전히 따뜻했다.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우리 사이의 무거운 공기를 조금씩 녹여갔다. 다음 날 퇴근 후 마트에 들렀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식재료 코너에서 마늘을 집어들었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가영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도마 위에 마늘을 올리고 칼을 들었다. 서툰 손놀림으로 마늘을 다지기 시작했다. 곱게 다지는 방법을 알지 못해 크기가 제각각이었다.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냥 마늘을 다지는 법을 배워보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가영이 내 옆에 와서 조용히 칼을 받아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칼날이 아니라 칼등으로 눌러서 으깨고 그 다음에 다지는 거예요. 그녀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봤다. 놀랍도록 섬세했다. 평소 내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세계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나 이제 요리교실에 다시 안 갈 거예요. 내 때문에 그만둘 필요는 없어. 진심이었다. 아니요. 내 선택이에요. 가영이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난 다른 교실을 찾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영의 제안은 우리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다. 안도감, 두려움, 그리고 희망. 한 달 후, 우리는 새로운 요리교실에 등록했다. 부부 요리 클래스였다. 서로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가끔은 어색하고, 가끔은 슬펐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함께였다. 오늘 저녁, 가영과 나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두 그릇에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다. 국물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아직 뜨겁지는 않지만 식지도 않은 온도. 우리의 관계처럼 내가 먼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감정 표현에 서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언어였다. 가영의 눈에 맺힌 눈물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우리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때론 침묵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다. 우리는 아직 식지 않았다. 하지만 끓지도 않는다. 그저 함께 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